미국을 전쟁의 승리로 이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무기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은 몇 개월 앞당겨 끝났고 수많은 미군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을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소련의 첩자입니까? 더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극비였던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정보 당국의 강한 의심과 감시 속에서 특별 승인을 받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비밀을 가장 깊숙이 알고 있던 사람이 동시에 나라로부터 가장 의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시죠? 1945년 7월 16일 새벽, 뉴멕시코의 사막. 인류 최초의 핵폭발이 일어나던 그 순간, 이 남자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이 스쳐 지나갔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 말이 정확히 그 순간 나온 말인지는 훗날 논쟁거리가 되지만 적어도 이 문장이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는 원래 스파이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존심 세고 예민한 평범하지 않은 학자였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국가를 구한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반역자 취급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몰락의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아꼈던 후배였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류를 구한 영웅인가? 아니면 세상을 파괴한 인물인가? 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개의 평가 사이에 놓인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오펜하이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결국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무기의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대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모순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1904년 뉴욕의 부유한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던 그는 대학을 조기에 수석으로 마치고 유럽 유학을 거치며 20대 초반에 이미 물리학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인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흠잡을 데 없는 천재의 이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에게는 처음부터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자존심이 셌고 종종 날카로운 독설로 동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서 유학 시절에는 실험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진 적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지도교수의 사무실에 독을 바른 사과를 몰래 가져다 놓았다는 유명한 일화까지 전해지는데 이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온화한 천재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서든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물리학자들이 흔히 파이프를 즐겨 물던 시절, 오펜하이머는 늘 담배를 줄줄이 태웠습니다. 손가락 사이에는 언제나 담배가 끼워져 있었고 강의실이든 회의실이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담배 연기가 남았습니다. 옷차림도 독특했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에 페도라를 즐겨 썼는데 사막 한복판의 연구소에서도 그 스타일만큼은 좀처럼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르고 각진 얼굴에 늘 담배를 문 채 검은 페도라를 쓴 그의 모습은 로스앨러모스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그의 기억력 또한 전설적이었습니다. 한 번 읽은 논문의 핵심을 정확히 되짚어냈고 강연을 할 때는 원고 없이도 몇 시간이고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취미도 남달랐습니다. 그는 순전히 원전을 직접 읽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독학으로 익혀두고 있었는데 이 낯선 취미가 훗날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특이했던 점은 그가 물리학 이야기 도중에도 종종 시를 암송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갑자기 그리스 고전이나 인도 경전의 한 구절을 읊는 모습에 동료 과학자들은 당황하면서도 묘하게 매료되곤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불안정한 천재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그는 젊은 헝가리 출신 천재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와 만납니다. 오펜하이머는 이 후배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훗날 그는 텔러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직접 데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중 누구도 이 우정이 20년 뒤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는 배신으로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오펜하이머는 자신만의 학파를 세우고 젊은 물리학자들을 길러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집권하자 이 예민하고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학자는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뜹니다. 그는 월급의 3%를 떼어 유대인 난민을 도왔고 좌익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그의 연인, 아내, 동생까지 모두 미국 공산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정보 당국의 눈이 그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 미국은 그를 의심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주변 인물 절반 가까이가 공산주의 운동과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FBI는 이미 1940년대 초부터 그의 이름을 파일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자 정부는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 극비 프로젝트를 이끌 총책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의심받고 있던 바로 이 남자가 후보로 오릅니다. 정보 당국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의 총지휘관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 그로브스가 처음 원했던 사람은 오펜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받은 원로 과학자, 학계에서 이미 권위를 인정받은 인물을 원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노벨상도 없었고 조직을 이끌어본 경험도 심지어 군 경력도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총책 임자감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직접 면담을 마친 그로브스는 마음을 바꿉니다. 훗날 그는 오펜하이머를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이라면 1000명의 천재를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로스앨러모스가 문을 연 뒤 그 확신은 곧 눈앞에서 증명됩니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강해서 서로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오펜하이머가 들어서면 놀랍게도 그들은 끝까지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정답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까다로운 천재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오펜하이머의 진짜 재능이었습니다. 그로브스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직접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장으로 임명합니다. 의심받던 남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비인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오펜하이머는 매일 감시받으며 동시에 매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이한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전화는 도청되었고 사무실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태우고 다니던 운전기사조차 실제로는 정보 요원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단 한순간도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시와 의심 속에서 오펜하이머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아꼈던 그 후배 에드워드 텔러도 있었습니다. 절정기에는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이 의심받는 남자와 그가 신뢰한 동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물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1945년 7월 폭탄은 마침내 완성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단 하나, 실제로 터뜨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7월 16일 새벽, 뉴멕시코의 사막에는 며칠 전부터 내린 비로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실험을 몇 시간 앞두고도 날씨는 좋지 않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연기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관측호 안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인 그 좁은 공간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폭탄이 아예 터지지 않을 거라고 내기를 걸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대기 전체에 불이 붙어 지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계산해두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29분, 카운트다운이 0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막은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관측호 안의 과학자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검은 유리를 통해서도 눈이 부셔 움찔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그 자리에서 녹아 연녹색 유리로 변했습니다. 빛은 보랏빛에서 주황빛으로, 다시 새하얀 빛으로 색을 바꾸며 부풀어 올랐고, 9km 떨어진 관측호까지 충격파가 도달하는 데는 40초가 걸렸습니다. 그 40초 동안 그곳에 있던 모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굉음이 사막을 뒤흔들었고, 불덩이는 하늘 높이 치솟는 버섯 구름으로 자라났습니다. 관측호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환호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은 페도라를 눌러쓴 채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오펜하이머의 얼굴만은 조금 달랐다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동료들은 훗날 회고했습니다. 승리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형언하기 힘든 표정이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독학으로 익혀둔 산스크리트어로 된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기타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정확히 이 순간 이 말이 나왔는지는 훗날 논쟁이 되었지만, 그가 이 새벽 사막에서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종교적인 언어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 환희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리틀보이가 투하되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신문의 일면은 단 하나의 소식으로 뒤덮였습니다. 라디오는 계속해서 사상자 숫자를 갱신했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서 그 소식을 들은 오펜하이머는 처음에는 의기양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 무기가 나치를 상대로 쓰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흘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폭탄 펜맨이 나가사키에 떨어지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이 첫 폭격의 충격을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두 번째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오랫동안 말을 잃었다고 동료들은 회고합니다. 그는 훗날 이런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제 죄를 알게 되었고, 그 지식은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후 그는 백악관을 찾아가 트루먼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제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문구에는 여러 기록이 엇갈리지만 트루먼이 이 만남에서 몹시 불쾌해하며 그를 이후 다시는 만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류 최강의 무기를 완성시킨 사람이 정작 그 성공의 순간부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 오펜하이머는 전쟁을 끝낸 공로로 평화를 상징하는 인물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평화의 상징으로 언급된다는 이 모순은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이러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곧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정면 충돌로 번집니다. 1949년 소련이 첫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 내에서는 원자폭탄보다 수백 배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텔러는 말했습니다. 더 강한 폭탄이 필요하다고. 오펜하이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한때 스승과 제자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미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텔러는 결국 수소폭탄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그보다 강력한 무기에는 반대하고, 그 반대편에는 한때 그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서 있는 상황. 이 균열은 점점 벌어졌고 곧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질 신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50년대 초 메카시즘이라는 이름의 반공 광풍이 미국을 휩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좌익 인맥과 수소폭탄 반대 이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1953년 12월 그의 보안 인간은 전격 박탈됩니다. 정부는 그에게 조용히 사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 청문회를 요구합니다. 이듬해 봄 워싱턴의 한 허름한 임시 건물에서
비공개 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창문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는 거의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를 법정까지 배웅했고 오펜하이머는 이 몇 주 동안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워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손은 종종 가늘게 떨렸고 한때 로스앨러모스 전체를 통솔하며 확신에 차 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신문은 집요했습니다. 검사는 그의 20년 전 연애 관계, 옛 친구들의 정치 성향, 심지어 대학원생 시절 나누었던 사적인 대화까지 끄집어냈습니다. 한 번은 검사가 15년 전 그가 어느 친구에게 무심코 던졌던 사적인 농담까지 끄집어내 추궁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서 수천 명을 지휘하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침착함이 이 좁은 청문회장에서는 매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공산당과 가까운 인물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결코 당원이 된 적이 없으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없다고 거듭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증인석에 한 사람이 앉습니다. 에드워드 텔러. 오펜하이머가 유학 시절 처음 만나 아꼈고 직접 로스앨러모스로 데려왔으며 함께 사막에서 밤을 지새우며 인류 최초의 핵폭발을 지켜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텔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펜하이머 박사의 행동을 여러 차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국가 안보라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자신은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 문제를 맡기는 편이 더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텔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무슨 의미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신감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허탈함이었을까요?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에 불을 붙였을 뿐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오랫동안 조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증언 하나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위원회는 결국 오펜하이머의 보안 인가를 완전히 박탈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치보다 먼저 핵무기를 완성시켜 조국을 구했던 남자가 이제는 그 조국으로부터 다시는 국가의 기밀을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화의 상징으로까지 언급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반역자에 준하는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카리브해의 섬으로 자주 거처를 옮기며 조용한 나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학계 동료들은 그를 옹호했지만 많은 대학과 기관들은 그의 강연 일정을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메카시즘의 광풍이 얼마나 과도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했고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에게 엘리코 페르미상을 수여하며 뒤늦은 명예 회복의 손길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명예를 오래 누리지 못했습니다. 1965년 말 후두암 진단을 받은 그는 1967년 2월 18일 62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청문회에서 승자는 분명 텔러였습니다. 그는 정부와 군의 신임을 얻어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물리학계 동료들은 점점 더 오펜하이머를 그리워하며 기억했고 텔러는 평생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옛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에게 악수를 청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는 때때로 법정보다 훨씬 긴 시간을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도 반세기하고도 5년이 더 지난 2022년 미국 에너지부는 뜻밖의 발표를 합니다. 1954년 오펜하이머의 보안 인가를 박탈했던 그 결정이 절차상 불공정했다며 사실상 그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국가가 그를 반역자로 몰아세운 지 68년 만에 같은 국가가 스스로 그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명예는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당사자는 이미 5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전이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의심받던 남자가 국가를 구할 무기의 총책임자가 되었고, 그 무기를 완성시킨 순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책감을 짊어졌으며 더 강력한 무기의 개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결국 반역자 취급을 받으며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68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는 조용히 그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했습니다. 인류는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온몸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탄이었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오펜하이머를 영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파괴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한 줄이라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이 채널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